봉쇄당하면서 돈을 더 번다고요? 이란이 전쟁 터지고 나서 석유 수입이 오히려 40%나 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전쟁 전 월 34억 달러 벌던 이란이 지금은 월 50억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함 12척에 병력 10,000명을 투입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막았는데 이란은 AIS를 끄고 서류를 위조하면서 몰래 석유를 빼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 주유소 기름값을 직접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란의 돈줄 구조부터 미국의 역봉쇄, 그리고 한국 경제가 받는 직격탄까지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이 대체 어떻게 전쟁 중에 돈을 더 벌 수 있었는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숫자로 보면요, 전쟁 터지기 전에 이란은 하루에 석유를 168만 배럴씩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수익이 약 34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달에 5조 원 가까이 석유로만 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진 다음 달인 3월, 수출량이 하루 184만 배럴로 올랐습니다. 한 달 수익은 50억 달러, 전쟁 전보다 40%나 늘어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이랑 전면전 중이고 군함까지 띄워서 막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벌었다니. 보통 전쟁 터지면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란은 정반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가예요. 이란은 미국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국제 시장에서 정상 가격을 못 받습니다. 전쟁 전에는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 사이, 시장가보다 훨씬 싸게 떨이 판매를 해야 했어요. 싸구려 취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국제유가 자체가 폭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을 팔아도 들어오는 돈이 거의 2배 가까이 뛰는 거죠. 할인해서 팔아도 전쟁 전 정상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쟁이 이란한테 역설적으로 유가 잭팟을 터뜨려준 셈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밀수 루트예요. 이란이 미국 제재를 받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제재를 받으면서 나름의 수출 경로를 다 만들어뒀습니다. 배의 GPS 신호를 끄고 레이더에서 사라지거나 바다 위에서 다른 나라 배에 기름을 옮겨 실어서 원산지를 세탁하는 수법까지 이미 체계가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터졌다고 이 루트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오르니까 이 루트를 더 열심히 돌렸죠. 그리고 이 석유를 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90%를 중국이 사가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고객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뭐라 하든 팔 데가 있는 겁니다. 바다는 넓고 배는 작아요. 드넓은 바다에서 신호를 끈 배 한 척을 찾는 건 서울 시내 전체에서 번호판을 가린 차 한 대를 찾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못 막는 걸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40척 넘는 배를 동원해서 쓰는 기가 막힌 수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군함이 12척이나 있잖아요. 병력도 10,000명이 넘고요. 이 정도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바다에서 배를 잡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음주단속처럼 불어보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는 넓고 배는 작아요. 이란은 이 틈을 정말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첫 번째 수법이 AIS 끄기예요. AIS가 뭐냐면 배의 GPS 신호입니다. 이걸 켜놓으면 이 배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부 다 추적이 되거든요. 모든 상선은 원래 이걸 의무적으로 켜야 합니다. 근데 이걸 꺼버리면 레이더에서 그냥 사라져요. 바다 위에 유령선이 되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이란 선박 40척 이상이 이 AIS를 끄거나 아예 가짜 위치를 송출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신호도 안 뜨는 배 40척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수법은 더 교묘합니다. 선박 세탁이에요.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나라 배를 만납니다. 거기서 기름을 통째로 옮겨 실어버려요. 그러면 원래 이란산이었던 기름이 서류상으로는 말레이시아산이 되고 UAE산이 됩니다. 마치 범죄 수익을 세탁하듯이 원산지 자체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미군이 이 배를 세워서 검사해도 서류에는 이란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잡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돈 받는 방법까지 바꿨어요. 미국이 달러 거래를 틀어막아 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로 결제를 받거나 아예 암호화폐를 쓰는 겁니다. 국제 금융 시스템을 통째로 우회해버리는 거죠. 달러가 안 돌아도 돈은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대체 어디로 가느냐? IRGC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이란 군대 중에서도 석유 수익을 직접 통제하는 실세 집단이에요. 이 혁명 수비대가 석유 수익의 50%를 가져갑니다. 절반이요. 이란이 밀수로 번 돈의 반이 고스란히 군사작전 자금으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석유를 팔면 팔수록 자기를 겨냥한 미사일이 늘어나는 셈이니까 당연히 미칠 노릇이죠. 이게 얼마나 대담하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리치스타리호라는 배가 있어요. 188m짜리 대형 탱커인데 미국 제재 대상 선박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대담했냐면 미국이 봉쇄를 선언한 직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지나간 겁니다. 봉쇄 나몰라 하면서요.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근데 결국 통과한 지 몇 시간 만에 유턴해서 다시 해협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뚫긴 뚫었는데 결국 나가지 못한 거예요. 봉쇄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는 걸 이 한 척의 배가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밀수 구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에요.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를 중국이 사갑니다. 90%요. 거의 전부입니다. 중국이 안 사주면 이란의 밀수 시스템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의 돈줄을 끊으려면 결국 중국까지 건드려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역봉쇄에 나선 건 사실 이란 때문만이 아닙니다. 훨씬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 역봉쇄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4월 13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협상했는데 결렬됐습니다. 협상이 깨지자마자 미국이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군함 12척에 병력 1만 명을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한 겁니다. 이란은 지금 바다로 나가는 길이 하나뿐인 섬에 갇혔습니다. 해상교역이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나라인데 그 바닷길을 틀어막은 거예요.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봉쇄 첫 24시간 동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0척이었어요. 단 한 척도 못 지나간 겁니다. 지금은 하루에 약 20척 정도가 통과하고 있는데 이건 이란 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선박만 통과시키는 겁니다. 전쟁 전에는 하루 140척이 오갔거든요. 지금은 그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미국은 완전 봉쇄를 한 게 아닙니다. 이란 행선박만 골라서 막고 나머지는 보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노림수는 이란 영제를 완전히 무릎 꿇리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봉쇄로 이란이 하루에 잃는 돈이 4억 3,500만 달러입니다. 수출길이 막혀서 2억 7,600만 달러, 수입길이 막혀서 1억 5,900만 달러, 한 달이면 130억 달러 손실이에요. 이 정도면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란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게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노림수가 더 무섭습니다. 아까 이란 원유의 90%를 어디서 사간다고 했죠?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하루 138만 배럴 넘게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 석유가 막히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이란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직격탄에 맞는 거예요. 이번 봉쇄는 이란을 넘어서 중국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이란산 원유에 기대는 한 우리가 언제든 에너지를 끊을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러면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냐?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슬라마바드에서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서서 21시간을 협상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란의 핵 포기, 또 하나는 해외에 묶여있는 270억 달러 동결자금 해제 문제. 이란 입장에서 270억 달러면 40년 넘게 제재받으면서 쌓인 돈입니다. 코앞에서 빼앗긴 격이니 쉽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합의 없이 결렬됐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틀 안에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고 4월 17일에는 사우디, 이집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4국 외무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어요.
신라 같은 가능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란의 고통은 현실입니다. 40일 넘게 수출길이 막혀있고 한 달에 130억 달러씩 잃고 있어요. 해상무역이 경제의 90%인 나라에서 바닷길이 끊기면 그건 숨통이 조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돈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고 물가는 치솟고 있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 생활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이란이 싸우는 동안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갑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69.1%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그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쓰는 기름 10통 중에 7통 가까이가 이 해협을 거쳐오는 건데 그 통로에 미국이 자물쇠를 걸어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체감되는 게 있죠? 주유소 가보셨어요? 서울 도심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넣는 분들, 화물차 기사분들, 체감이 장난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이에요. 호르무즈가 막혔으니까 기름을 다른 길로 돌려야 하잖아요. 아프리카 남쪽 희망봉을 돌아오는 건데 이러면 운송기간이 2주 이상 추가됩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물류비가 폭증하고 물류비가 오르면 결국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만의 문제가 아니라 택배비, 식료품값, 공산품값 전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선원들이 갇혀 있습니다. 한국 선박 26척, 선원 173명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40일 넘게 발이 묶여 있어요. 이분들의 일일 손실액만 14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억 원입니다. 하루에 21억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억류된 26척 중에 10척은 중소해운사 8곳 소속이에요. 대기업이면 그래도 버티는데 중소해운사들은 이게 회사 존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외교부 장관 특사를 이란에 급파하고 선박 정보를 이란, 미국, 걸프국 모두에 제공하면서 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 선박이 해협 밖으로 나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기름값하고 선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습니다.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깎인 겁니다. 제조업 쪽은 더 심각합니다. 생산비가 12% 증가할 수 있다는 경보가 나왔어요. 원유가 단순히 차에 넣는 기름만이 아니거든요. 나프타라는 원료가 있는데 이게 석유에서 뽑아내는 건데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들이 이걸로 플라스틱이나 합성섬유 같은 걸 만듭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 나프타 공급이 끊기면서 석화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공장이 멈추면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딱 그 구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완전히 속수무책은 아닙니다. 한국 석유 비축량이 약 208일분 있습니다. IEA 회원국 중에서 6위 수준이에요. 정부도 올해 말까지 호르무즈 밖에서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하겠다고 확정했고요. 비축 208일이면 꽤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축률을 푼다고 해서 나프타 기반 석유화학 공장의 원료 공급이 바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비축은 비축이고 당장 공장에 넣을 원료가 막혀 있으면 생산 차질은 피할 수가 없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잘 보셔야 합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미국, 이란 2차 협상 기대감이 나오자마자 WTI가 7.87% 급락했어요. 하루 만에 이 정도 변동이면 에너지주, 해운주, 정유주 전부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뜻입니다. 협상이 되면 유가가 빠지고 결렬되면 다시 치솟고 지금은 뉴스 하나에 시장이 출렁이는 국면이라 단기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빠른 협상입니다. 1에서 2주 안에 결판이 나는 경우에요. 4월 17일에 사우디, 이집트, 파키스탄, 튀르키예 4국 외무장관 회담이 잡혀 있고 트럼프도 이틀 안에 회담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핵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면 봉쇄가 풀리고 유가가 급락합니다. 실제로 협상 재개 기대감만으로 WTI가 7.87% 급락한 적이 있어요. 한국 선박 26척도 석방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장기화입니다.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끌리는 경우에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깨지기를 반복하면 비축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는 우회 물류비가 고정비처럼 자리 잡습니다. 운송만 2주 넘게 추가되니까요. OECD가 내려잡은 성장률 1.7%보다 더 떨어져서 1%대 초반까지 추락하는 게 현실이 됩니다. 세 번째, 확전입니다. 미국이 이란 봉쇄를 넘어서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까지 압박하는 시나리오예요. 이란 원유 90%를 사가는 중국을 조이면 원유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처럼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한테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봉쇄당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벌었던 이란의 역설. 미국이 역봉쇄로 그 돈줄을 끊으려 하고 있고 그 충격파가 한국 경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단기 협상이 지금으로선 최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에너지 ETF 변동성을 주시하는 것, 물가 연동자산 비중을 점검하는 것, 그리고 정부 비축유 방출 발표를 모니터링하는 것. 상황이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든 준비하고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호르무즈 봉쇄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하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